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현 정부와 전 정부가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해졌는데요. 민주당의 총리 해임 건의안 추진 카드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광범위하게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면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도 회계 조작의 공범이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공산주의 국가나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국가 통계 조작 사건이 문재인 정부 5년 중에 4년 반 동안 계속해서 국가 통계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패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국토부와 통계청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을 해서 네. 이것을 덮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 통계에 대해서 그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 철저한 조사, 진상 조사를 하고 네. 그에 따른 엄격한 사법 처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 수사 과정에서는 네.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또 통계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정책에 있어서 입안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계라는 것은 정책의 결과, 다시 말해서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하는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네.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국가가 분식회계를 자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사기업 같은 경우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 퇴출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국가 내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국가 통계에는 또 OECD나 IMF나 그 국제기구하고 교류를 하고 또 그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 신인도와 국가 신뢰도와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가 통계를 이렇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했다는 것은 네.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과 그리고 도덕성에 관련된 정말 중대한 결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SNS를 통해서 관련 보고서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네. 여러 가지 노동사회 연구소에서 낸 보고서인데요. 네. 이 내용에 따르면 과연 왜 조작을 하느냐. 왜냐면 고용률 같은 경우는 2017년에 60.8%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에 6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지표들이 문재인 정부 기간에 고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집값, 물론 부동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가 다 좋았는데 이걸 왜 조작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식회계라는 거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당연하죠. 그건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가의 통계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같이 내놓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관만 해도 여러 개의 기관들이 같이 협의하고 정부랑 같이 최종적인 통계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의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협의의 과정들을 마치 조작인 것처럼 내놓은 거. 일단 내용도 문제입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전 단계, 중간 단계까지 진행밖에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중간 조사까지 해놓고 나서
범법인 것처럼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병호 사무총장 완전히 편향된 지금 여러 가지 감사로 논란이 된 인물이고 정치감사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얘기되는 비판되는 인물인데요. 이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편향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이 중론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놓은 이 감사 결과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왜 대통령실이 2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느냐. 사실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마다 대통령실은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고 국가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감사다, 네. 조작된 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통계 조작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를 관계자들 얘기 다 들어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절차상도 문제고요. 내용도 문제고 그리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권한 지 1년 반 지났는데 전 정권 지금 통계 수치까지 모든 것 계속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정치감사, 조작감사 의혹을 받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권의 비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반론 좀 들어볼게요. 지금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값, 전세값을 수치를 조작했고 또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소득과 재분배 또는 그 고용과 관련된 수치를 조작을 해가지고 실패로 오히려 성공으로 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갖고 한번 살펴볼 문제는 첫째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러한 조작된 통계에 의해서 되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SNS 상으로다가 고용률이 최고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 소득주도 성장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계속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조작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통계에 관련돼서 통계는 자체를 조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통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재량권이 있지만 통계 자료 자체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이것을 개입하면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통계법상도 그렇고 정부의 어떤 그 조직 체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통계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이고 그리고 업무 방해죄가 여기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네. 정확하고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하면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또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경제수석 또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이런 22명이 되는 이런 고위 관료들을 어떻게 검찰에 고발하겠습니까? 그만큼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또 증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감사원 발표한 것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이것을 탄핵하는 조치를 해야지 그걸 무슨 메신저를 갖다가 공격을 해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이러한 진상들은 규명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반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과장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조사 과정에서 이 조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또는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하면서 강압 조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지금 감사원 조사를 받았던 분들의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통계라는 것은요, 수많은 기관들이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발표 주기가 지나치게 길거나 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정보를 협의하면서 파악을 해야 상황이 국민들에게 불리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것을 서로 간에 협의하고 또 발표 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작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네. 실거래가라든가 또는 민간 통계가 나오는 것들이 여러 기관이 하기 때문에요,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치의 지표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이것을 이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압조사에
조사받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 사실상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원의 조사 행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2차례나 발표했다는 것.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한 차례만 발표하더라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네. 이것은 결국은 정권 차원에서 전 정권에 대해서 감사를 범죄 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감사라는 것은 하나하나 엄정해야 되고 그것들이 한치의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강압적 감사라든가 감옥에 넣어버리겠다고 하면서 협박하는 그런 감사를 받았을 때 과연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전혀 현실을 보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말씀하신 지금 거- 예, 그 계속해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지금 강압 수사, 강압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사의제에서 예.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고위 관료들이 만들어진 포럼인데요. 그분들이 조사를 받았던 분들, 여기에는 22명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발표했던 내용이 강압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하면서 계속 벼랑 끝으로 밀듯이 했다라고 사의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요구했고 그래서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런 지금 주장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는 없었는데 그건 극히 좀 뭐랄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전직 고위 관료들이 보겠습니다. 자신들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놓은 문건입니다. 여기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는 일단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아마 그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긴급 의총을 통해서 총리 해임 건의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어떤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에 국민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어제 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통해서 한 예. 5가지 정도를 요구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이제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고 국정 보이콧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어제 모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총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된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걸 생각해 볼 것은 좀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는 무슨 민주주의 훼손, 이런 부분에 되는데 사실 민주주의 훼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사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할 정도의 돈봉투 사건으로 20여 명 이상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또 지난번에 국민적 무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이거 민주당이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도덕성과 민주적 운영과 관련돼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맞지 않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반대를 해라 또 국제해양법의 재판소에 제소하라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목포에서 횟집에 당직자들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참 맛있게 드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중적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에 공식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IAEA의 기준에 맞게 그것을 하게 되면 반대할 이유 없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는 부분도 그것을 뒤집을 만한 반대되는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 없이 만약에 그러면 국제적인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했다가 오히려 일본 정부가 방류하는데 오히려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내각 관련된 부분은 그거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국민적 여론을 들어서 한
하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그것을 하는 것은 예. 국정에 대한 오히려 어떻게 삼권 분립상 간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긴급 의촉을 하게 된 게 이제 단식 중단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다라는 취지였는데 여기서 내놓은 대안이 이제 내각 총사퇴, 특히나 이제 뭐 총리의 해임 건의 이거는 좀 뜬금없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있거든요. 그건 국민의힘의 얘기죠.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뜬금없다, 모든 것을 뜬금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치는 전혀 하지 않겠다. 네. 민주당이 내놓는 주장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뜻이 그런 뜬금없다는 얘기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뜬금이 있는 거죠. 왜냐? 왜 그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내각 총사퇴와 또 총리 해임안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 요구 네. 관련해서 했던 부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용산 이태원에서 159명의 생명이 그렇게 이 생명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송 참사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잼버리 참사 정부 누구도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고 국민들의 아픔이 있어도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해병대 헌병 관련해서도 수많은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외압 논란도 있고 이런 국정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외교는 단절돼 있고 남북 관계도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민생은 어렵고 모든 경제 지표 하락하고 있고요. 국격은 지금 국가 경쟁력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언론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각, 특히 상징적인 한덕수 총리를 얘기한 것이고요. 내각 총사퇴. 지금 내각 구성원 중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성과를 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민생의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의 고통에 이 나락에 빠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지금 하고 있는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연히 해야 될 야당의 견제의 역할에 대해서 마치 뜬금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여당의 선포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내용 하나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대항이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도리어 일본을 옹호하고 대통령실이 국민 세금으로 홍보 영상을 만드는 이런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 역할을 하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명분이 있는 것이고 이번 주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로서 여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하고 협의에 나서야 되는데 마치 뜬금없다는 식으로 비난만 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 18일째 되는데 말로만 위로한다는 김기현 대표. 사실은 과거에 이런 상황 벌어지면요. 당대표, 여당 대표가 가서 위로하고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보내서 같이 우리 좋은 정치 하자라고 손을 잡는 것이 상례인데 예. 지금은 박지원 실장이 얘기했죠. 냉혈한 정치, 비정한 정치, 인간은 사라지고 정치도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됐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은 지도부가 119를 불렀습니다만 이번 권고를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면서 의료진은 결국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황은 상당히 좀 악화한 것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지도부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혹은 이제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그 대표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정치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 소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다가 이재명 대표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 서열 2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협조 없이 국정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국정이 국회에서 사실 블랙홀이 된 상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지만 이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부분을 자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 관련된 부분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생명에 위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되는데 빨리 단식을 중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 단식 문제가 모든 것을 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 전체의 살림과 사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좀 철저하게 좀 심사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가 있고 또 정기국회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단식을 중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돼 가지고 뭐 처음부터 또 여러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 되게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남시장 시절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단식과 관련해서 정의를 했어요.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의 수단이다. 그리고 권력자가 그런 그 단식을 하는 것은 땡깡이고 협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 양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나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사나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국민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그 명분을 제시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중단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명분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일단 좀 오늘 안타깝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지도부도 이제 그 입원을 권고하기 위해서 119를 불렀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마침 이틀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에 오게 됩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행사 이제 공식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기회에 혹시 이 단식 현장을 좀 방문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관측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저는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단 그런 현재 잡힌 일정은 없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런 분입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봤던 모습으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그리고 또 한 번 지난번에 위로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권유를 하실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그날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 저는 방문해서 적극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영향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도 보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그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사직생의 단식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구국의 결단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도 많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야당 책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국정은 힘이 있는 집권당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집권을 합니까?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민생을 잘 살게 하고 또 경제도 번영시키고 외국의 침입에 대해서도 국가가 강한 국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임인데요. 네.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굴욕 외교로 아마 이 대한민국 탄생일에 처음일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굴욕하는 친일 외교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민생의 모든 지표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이런 아주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우리 경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권당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야당의 손을 내밀어서 야당과 하자고 해야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런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네. 도리어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로 끌고 가고 있는 것. 저도 정치학 관련 공부를 많이 하고 해외 사례도 많이 연구했지만요.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미국의 많은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 대통령들 야당 대표 만나서 계속해서 초청도 하고 협의하면서 부탁을 하고 국정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간 것은 집권당이나 또는 이 정부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런 네. 측면에서 야당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당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나 야당도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렇게 국정이 공전하고 여야 간의 적대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야당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여야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단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또 야당도
함께 그런 정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시간 관계상 두 분께 한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맞대결 각각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씩 듣겠습니다. 예, 이번 구청장 선거는 강서구청장 선거는 아마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박빙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우선 사실은 그 지역이 사실은 조금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주 유리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지난 대선의 경우도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5.4% 정도 이상 이겼는데 네. 강서구에서는 2.2% 정도 졌습니다. 그만큼 지역적으로는 네. 국민의힘이 불리한 지역이긴 한데 네. 이번에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략공천한 것에 비해서 네. 여기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론 당내 경선을 통해서 국민 여론하고 당원 여론을 합쳐서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이제 이것이 지방선거이지만 네. 전국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대선 불법 개입 문제 이런 사건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면적인 그 통계 조작 사건 이런 부분들이 네. 그리고 민주당의 그 도덕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명분 없는 단식을 하고 있어서 국정을 스톱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국민의힘한테는 네.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박빙을 예상하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좀 관측하세요? 뭐 쉽지 않은 서로 간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교자 필패라 교만한 측이 지는 것인데요. 정말 겸손하게 구청, 강서구의 구민들의 마음을 받드는 쪽이 이길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와서는 안 될 후보고요. 또 이렇게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선거 비용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어떻게 이런 후보가 나올 수 있는지 사실은 이미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나와서는 안 될 후보인데 이것을 대통령실의 의도에 따라서 결국은 공천을 주고 사면을 해주고 하는 방식들 이미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나와서는 안 될 후보가 나왔다. 대신에 네. 여야 모두 정말로 진중하게 진교훈 후보 강서구청에서 그쪽에서도 뭐 오래 살았고 또 경찰청에서도 차장으로 많은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네. 김태호 후보는 또 그동안에 구청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누가 정말 진정으로 강서구를 발전시키고 또 행정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텐데요. 저는 박빙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좀 더 앞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